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수업하실 내용은 133페이지 이제 합리적 분석적 결정, 합리 모형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적으로 좀 볼 건데,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순서. 이 순서를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밟아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합리적 결정이 돼 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의사결정, 정책결정의 출발은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뭐가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파악 동그라미 하시고, 파악은 사실 판단 활동입니다. 객관적인 이제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파악이 이루어지면요, 동시적으로 정의, 데피니션이 이루어지는데, 정의는 동그라미 하시고 가치 판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원인들 가운데 그 문제를 야기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게 정의거든요. 그래서 134페이지 2번에 보시면 정책 문제 정의의 특성하고 중요성. 자, 일단 제목 중심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세요. 먼저 정책 문제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정책 내용의 1차적인 규정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문제 정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세 번째, 주관성 또는 이제 인공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정책 문제 정의를 잘못하게 되면 제3종 오류, 근본적인 오류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4번에 제3종 오류 발생, 이거는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34페이지 이 정책 문제 정의의 중요성. 자,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이제 여기에 대기 오염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뭐 지표들이 있죠. 뭐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등등. 자, 그런 다음에 이 대기오염을 유발한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공장 매연이 원인일 수가 있고, 담배 연기가 원인일 수가 있죠.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책 문제 정의는 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할 때 이 대기오염을 유발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원인이다 라고 규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2번이 원인이다 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1번으로 규정이 되면 어떤 정책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공장 매연을 규제하는 정책 대안이 나오겠죠. 반면 2번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흡연을 규제하는 정책 대안이 나오겠죠. 이렇게 어떻게 정책 문제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채택되는 정책 내용의 1차적인 규정이 이루어져요. 자, 계속해서 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는, 자, 만약 1번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기업이,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 기업이 피해를 봐요. 반면 2번, 1번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기업이, 매연을 배출하는 기업이 피해를 보고, 2번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 흡연자들이 피해를 봐요. 이렇게 정책 문제 정의 자체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대립 갈등이에요.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주관성, 인공성. 뭐 대기오염이 유발한 원인이 무엇이냐? 객관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1번이겠죠. 하지만 기업들은 1번으로 정의되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1번으로 정의가 되면 자신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로비라든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야,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그 원인은 공장 매연 때문이 아니라 담배 연기 때문이야 라고 규정되도록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정책 문제 정의 자체가 주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서로 상이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관성, 인공성. 자, 그 다음에 제3종 오류, 이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만약 2번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정책 대안이 나옵니까? 흡연 규제라고 하는 정책 대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정책 대안을 아무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거를 제3종 오류라 그래요. 정책, 자, 이런 거예요. 셔츠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나머지 단추가 다 삐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렇게 정책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정책 문제 정의를 잘못하게 되면 목표 자체가 잘못 세워져요. 그러면 최선의 정책, 객관적으로 최선의 정책 수단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3종 오류는 두 번째 줄 왜 나타나는 겁니까? 정책 문제를 잘못 정의해서 나타나는 오류예요. 정책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경우 계속해서 이 정책 문제 정의 자체가 목표 설정이거든요. 정책 문제 정의 자체가 목표 설정이야. 그러면 정책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목표가 잘못 세워지겠죠.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한 아무리 적합한 수단을 찾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이런 오류를 제3종 오류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제3종 오류까지 좀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34페이지 하단에 자, 요거를 이제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이제 정책 문제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문제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 문제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을 윌리엄 듄이라는 학자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분류 분석은 자, 핵심적인 단어만 체크하세요. 시험 문제 그냥 그대로 이렇게만 나옵니다. 분류 분석은 첫 번째 줄 개념들의 명확하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개념들의 명확함. 이걸 위해서 세 번째 줄 개념들을 명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끝부분, 자, 당면 문제를 세 번째 줄 치세요. 그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로 분해, 구성 요소로 분해. 요게 핵심이야. 이게 바로 분류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층 분석은 원인 발견이다. 알아두세요. 원인 발견. 어떤 문제를 유발한 원인을 계층제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층 분석이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네틱스는요, 유추다. 유추. 그래서 시넥티스는 유추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 분석은 자, 대립되는 가정들의 창조적인 통합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대립되는 가정들의 창조적인 통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계 분석은 첫 번째 줄 문제의 범위를 정의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문제의 범위 동그라미, 이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줄쳐요. 문제의 위치, 기간, 역사적 사건, 이거를 파악하는 거를 경계 분석이라 그래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제 정책 문제 구조화 기법들 가운데 뭐 연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리하면 분류 분석은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계층 분석은 원인을 계층제적으로 찾아가는 거고, 시넥티스는 유추고, 가정 분석은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인 통합이고, 경계 분석은 범위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문제가 파악되고 정의가 됐어요. 그럼 특히 정책 문제 정의 자체가 목표 설정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만약 1번으로 정의가 됐어. 그러면 뭐가 목표가 됩니까? 공장 매연을 줄여서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게 정책 목표가 되죠. 자, 그래서 정책 목표는 개념만 동그라미 1번. 이제 정책 목표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뜻하죠. 이 정도로 봐두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방금 말씀드렸어요. 정책 문제 정의 자체가 목표 설정이 돼버려요. 이 정도로 보시고, 이 목표, 정책 목표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나머지는 보시고, 자, 그 다음 136페이지. 이렇게 해서 목표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뭐 합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 과연 100가지가 있는지 1000가지가 있는지
최대한 많이 탐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원베스트 웨이를, 즉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136페이지 정책 대안의 탐색과 개발. 그러면 정책 대안을 찾는다고 할 때 어디서 찾을 거냐 이거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표 보시면 정책 대안은요, 크게 점중주의적인 대안 탐색이 있고 창조적인 대안 탐색이 있어요. 먼저 점중주의적인 거는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약간 변형시키는 거예요. 점증.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과거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정책, 이걸 토대로 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보면 이제 외국 정부의 정책을 참고하죠. 그래서 뭐 쓰레기 종량제나 버스 전용 차로제나 이런 정책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점중주의적인 대안 탐색, 쉽게 말해서 현재 하고 있거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를 참고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점중주의적인 대안 탐색을 통해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모색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창조적인 대안 탐색을 해요. 이 창조적인 대안 탐색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 요거를 이론이라 그래요. 이론 동그라미. 이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 이론에 근거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창조적으로 대안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 요거 이제 통찰력이죠. 이거에 근거해서 창조적으로 대안 탐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관적, 직관적인 판단에 의한 개발에서는 방법 꼭 기억하세요. 먼저 이제 대면 토론법,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 다음에 니은번 집단 자유 토론법, 요걸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리을번 정책 델파이. 그 다음에 미음번 교차 영향 분석. 그 다음에 비읍번 시나리오 작성. 이거는 전부 다 뭐를 동원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직관, 판단, 통찰력. 자, 이 창조적인 대안 탐색 가운데 먼저 볼 게 이제 모형이라는 건데, 모형은 뭐 간단하게만 좀 보세요. 모델. 그래서 모형은 항상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인과관계 모형이에요. 인과관계 동그라미. 그래서 모형은 뭐를 담고 있냐면 인과관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건 이제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이,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이 수요 공급 이론이에요.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이죠. 이 경제학의 수요 공급 이론에 근거해서 물가 상승에 관한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어. 그래서 만든 게 그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원인 변수가 있고 결과 변수가 있죠. 그림에서 화살표가 시작되는 거는 원인 변수, 화살표가 끝나는 건 결과 변수.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 모형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자, 쌀값이 현재, 자, 프라이스 쌀값이 폭등했어요. 사회 문제죠. 대한민국 사람들의 주식이 쌀인데 쌀값이 뭐 10kg 한 가마니에 1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폭등했어. 그럼 뭐가 정책 목표입니까? 이렇게 폭등한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정책 목표겠죠? 그러면 이제 모형을 보면 어떻게 하면 쌀값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쌀 수요를 낮추거나 쌀 공급을 늘리게 되면 쌀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밑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갑자기 먹던 쌀 먹지 말아라. 수요를 낮추는 거는 좀 어려워요. 반대로 쌀 공급을 늘리긴 쉽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쌀을 100만 톤 국내 시장에 수입하는 거지. 그럼 이제 국내 시장에 쌀 공급이 늘고 그에 따라서 쌀값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맨 밑에 정책 분석에서 모형이 하는 역할, 첫 번째 정책 대안의 탐색과 창출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쌀을 100만 톤 수입하자라고 하는 이 정책 대안이 이 모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 모형에 보면 이걸 이제 패러미터라 그러는데, 그 쌀 공급에 보시면 마이너스 0.8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 수치가 나오는데, 쌀 공급을 한 단위 늘리면 쌀값이 0.8단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국내 시장에 쌀을 100만 톤 수입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쌀값이 얼마만큼 떨어질지가 예측이 되겠죠.
자, 요게 모형이고 넘기시면 138페이지. 자, 138페이지요. 이번에는 주관적,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이제 주관적, 직관적 방법들 쭉 나열했었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중에서 주관적, 직관적 방법이다 그러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하고 델파이인데, 이건 개별적으로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 BS라 그러는데, 얘는 이제 번역을 집단 자유토론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 우리 회사 직원이 총 10명인데, 자, 회의실에 모여요. 그래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현재 이 A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자유롭게 제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상 토론하는 거지. 이걸 이제 집단 자유토론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자유토론법은 뜻 정도만 알아두세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기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음에 끊고, 목적이 뭐예요?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그래서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 제출을 해라 하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헛소리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의견이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집단 자유토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델파이인데, 양가로 2번에 그냥 델파이, 얘가 전통적 델파이고요.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3번에 정책 델파이. 이 둘은 델파이긴 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전통적 델파이, 그냥 델파이입니다. 자, 그냥 델파이는 네 번째 줄 전문가 동그라미 하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는 직관적 방법, 직관적 동그라미. 뭐 당연히 주관적, 직관적 방법이니까. 이 델파이는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이 전문가들, 뭐 예를 들어 어떤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요, 이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걸 면대면 토의라 그러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스스로가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모아서 면대면 토론을 시키면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서로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대안 도출 자체가 힘들어져요. 상대방 의견이 아무리 맞다고 하지만 그 면대면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 의견 수정을 안 하죠. 수정하는 순간 자기는 상대방에게 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델파이는 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면대면 토론을 하다 보면 전문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의견 도출 자체가 힘들더라 해서 이제 만든 기법인데, 특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델파이는요, 전문가 10명을 선정을 해요. 10명을 선정한 다음에, 자, 누가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모르게끔 의견 제출을 받아요. 이걸 익명성 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면대면 토론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델파이를 주관하는 사람이 전문가들로부터 응답을 받았죠. 그 응답을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뭐 A가 전체 50%고 B라는 의견이 30%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응답을 통계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응답 결과를 전문가들에게 다시 회람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응답 결과를 보고 다시 의견을 내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저는 B를 주장했는데 보니까 A의 주장이 맞아. 그러면 제 의견 다시 수정해도 뭐 자존심 상하거나 이런 거 없죠? 이런 과정, 이거를 이제 반복 응답의 통계적 처리, 달리 표현하면 통제된 한류라 그래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문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의견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합의 도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자, 이게 전통적인 델파이인데 이 전통적 델파이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누구의 의견만 묻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만 묻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나름대로의 편협성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정책 델파이예요. 그래서 정책 델파이는 특징이 중요합니다. 특징. 자, 앞서 봤던 그냥 델파이가 전문가들의 의견만 물었죠. 근데 정책 델파이는 정책 관련자들의 의견을 물어요. 정책 관련자. 요거를 식견 있는 다수의 창도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정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또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일반적 델파이는 100% 익명성 보장이었죠. 근데 정책 델파이는 선택적 익명성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의견을 받지만 어느 정도 의견 표출이 이루어지면 면대면 토론까지 시켜버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제 동그라미 3번 의도적 갈등 조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이제 일반적 델파이는 전문가들이 모두 합의하는 의견 도출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정책 델파이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도록 이걸 이제 마지막에 유도된 의견 대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델파이하고 정책 델파이 비교해놨죠. 그랬더니 시험 문제 그냥 델파이로 묻는지 아니면 정책 델파이로 묻는지 여기 이제 초점을 둬서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40페이지요. 이제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입니다. 뭐 100가지 대안이 탐색이 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대안을 추진했을 경우에 나타날 좋은 점이 뭔지, 나쁜 점이 뭔지 이건 일종의 미래의 예측이죠. 결과를 예측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보시면 자, 정책 대안의 결과 예측은 달리 표현하면 미래 예측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추세 연장적 동그라미, 이론적 동그라미, 주관적 동그라미. 자, 먼저 추세 연장적 미래 예측은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온 변화의 추세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미래의 연장에서 그 변화의 추세, 이거를 경향을 미래 연장에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추세 연장적 미래 예측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변화의 추세,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향이죠. 경향 동그라미. 이거를 미래의 프로젝션, 투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추세 연장적 미래 예측은요. 동그라미 2번에 시계열 분석 하나만 기억했어요. 시계열 분석. 이게 바로 이제 추세 연장적 미래 예측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 미래 예측은 자, 우리 아까 이론이라는 게 띠어리, 인과관계를 담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에 근거해서 이 경우는 미래를 예견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양한 이론들이 구조하고 있는 인과관계에 관한 가정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적 미래 예측의 방법들이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기 분석, 선형 계획, 경로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것들은 전부 다 무슨 미래 예측이에요? 이론적 미래 예측입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막 예측 방법들 섞어놓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 자, 주관적 미래 예측. 이 주관적 미래 예측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요소 있죠. 주관적인 요소. 바로 직관이나 통찰력. 이거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아까 했었죠. 그래서 이 주관적 미래 예측은 추측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기법 4가지 꼭 기억하세요. BS,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정책 델파이를 포함하는, 그 다음에 교차 영향 분석, 그 다음에 가능성 평가 기법, 달리 표현하면 시나리오 작성이에요. 이게 바로 주관적 미래 예측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는 보시면 142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정책 대안의 결과가 예측이 됐어요. 그럼 예측된 걸 놓고 뭐 해야 돼요?
비교 평가를 해야 돼. 비교 평가를 하게 되면 최선의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책 대안을 비교 평가한다고 할 때 어떤 대안이 가장 좋으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망성, desirability 동그라미, 실현 가능성, feasibility 동그라미.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실현 가능성부터 보면요.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이라 하더라도 실현이 불가능하면 얘는 꽝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 대안은 실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 법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돼. 자, 이렇게 실현 가능성을 갖춘 상태에서 왼쪽 페이지 어떤 정책 대안이 보다 훌륭하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소망성이에요. 소망성, desirability. 그래서 이제 소망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효과성, 능률성, 그 다음에 형평성, 정치적 합리성. 이런 게 이제 소망성인데, 먼저 효과성은요, 우리 행정 이념에서 이미 봤던 내용들입니다. 목표의 달성 정도죠. 그럼 효과성 기준을 들이대면 어떤 대안이 가장 좋은 대안이에요?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대안이 훌륭한 기준인 거죠. 그 다음에 능률성은 투입분의 산출, 비용분의 편익. 어떤 대안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에요? 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서 보다 많은 편익을 만들어내는 대안이 훌륭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평성, 이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향유하고 편익을 향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 합리성,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특히 이제 소망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다양한 기준들 가운데 특히 합리 모형에서는 뭐에 따라서 소망성을 판단하냐 하면 바로 능률성이에요. 능률성. 그러면 합리 모형에서 최선의 대안이란 풀어서 표현하면 가장 능률적인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비용 편익 분석.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 땡땡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리 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 이름하여 능률성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비용 편익 분석, 비용 대비 편익을 따져본다고 해서 코스트분의 베니핏, 이제 BC 분석이라 그래요. 비용 편익 분석은 이제 거기 보시면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동그라미 하시고, 경제적 타당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능률성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어떤 정책 대안이 있다 할 때 얘가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보다는 뭐가 커야 돼요? 그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그 사업을 해서 나타나는 편익이 커야 되겠죠?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이걸 이제 따져보는 방법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비용 편익 분석 개관은 여기까지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요 구체적으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